뉴스를 연구하시는 두 분 모셨습니다. 김준일 시사평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CBS 김광일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뉴스를 연구하시느라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으십니까? 주말에도 정신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 박범계 의원이 명태균 씨 접견했다고 그러던데. 네, 접견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토요일인 어제 네. 페이스북에다가 사진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네. 명태균 씨가 갖고 있다 검찰에 제출한 황금폰 석대라고 하면서 지금 사진 나오고 있죠. 저 근데 사진을 저거는 적색폰인데 왜 황금폰이라고 그래요? 그러게요. 뭐 본인 딸을 애칭하는 이름이 이제 황금이라고 황금이.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황금폰이라고 이름을 달았나 봐요. 빨간색 되게 좋아하시네. 네. 그 휴대폰 3개랑 그리고 로봇 모양의 USB 사진까지 공개를 하면서 네. 도대체 무슨 내용이 들었길래? 라고 페이스북에 적었거든요. 네. 이제 알려진 거는 명태균 씨가 이제 얘기를 했었죠.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 증거가 황금폰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더 그 궁금증을 좀 자아내게 하는 네. 그런 표현을 썼던 것 같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박범계 의원이 전날인 금요일 날, 지난주 금요일 날 창원교도소에서 명태균 씨를 접견했다고 해요. 네. 그때 페이스북에 썼던 글은 이제 명태균 씨 말을 인용한 것 같은데 카피본이 있다. 수사는 이미 끝났다. 어느 시점에 터뜨릴 거냐만 남았다라고 박범계 의원이 적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어느 시점에 터뜨릴 거냐, 요건 좀 알아보니까 명태균 씨가 뭘 터뜨린다는 게 아니라 이제 검찰이 어느 시점에 터뜨리지 않겠냐. 그리고 이제 뭐 민주당이 확보했다라는 취지도 아닌 것 같아요. 네. 이제 검찰이 어느 시점에 터뜨릴 거냐만 남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검찰이 사실 상당 부분 이미 알고 있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 CBS가 단독 보도한 내용을 좀 보면은 2022년 6월 13일에 명태균, 김영선 전 의원 그리고 김건희 여사까지 셋이서 비공개로 만난 정황을 검찰이 이미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그 수사 결과 보고서로 작년 10월에 작성했다라는 건데 회동 직전에 김건희 여사 측의 유경옥 행정관이라고 옛날에 저 최재형 목사한테 디올백 받았을 때 그 받았었던 그 행정관이 있었거든요. 네. 그 사람이 명태균 씨한테 카카오톡으로 내일 어디로 몇 시까지 오시라. 그리고 다른 의원들을 다 눌렀다. 그러니까 다른 의원들도 사실 김건희 여사 만나고 싶어 하는데 다 제치고 그 두 분이 여사 만나게 된 거다라는 확인까지 카카오톡으로 남겼었고 보고서가 작성된 작년 10월쯤 무렵에 김명선 전 의원 수행비서도 검찰 조사를 받았었거든요. 네. 그때 이 수행비서가 그 공천을 어떻게 누가 꽂아줬는 거를 아시냐라고 검사가 물었더니 여사님도 만났어요. 라고 김영선 전 의원 수행비서가 말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사실 지금 말씀드렸던 이 3자 회동이 이미 김영선 전 의원 당선 이후긴 하지만 어쨌든 그 세 사람의 연관성을 나타낼 수 있는 증거가 확보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쪽으로 수사를 확대할 수가 있었는데 거기까지 하지 않았던 거잖아요. 지금 돌아봤을 때는. 그리고 최정의 특수수사 인력들을 갖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이 아니라 창원지검에서 계속해서 이 수사를 묵히고 있었고 뭐 김영선 전 의원 산단 관련해서 하나 입건했다고는 하지만 뭐 별다른 성과 없이 최근에야 이제 서울로 다시 이송한 상황. 그렇기 때문에 특검의 명분은 좀 더 커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황금폰 포렌식이 지금 마무리됐다라고 하니까 특히 더 주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명태균 씨 같은 경우에 이제 그 페이스북에 그 목요일날 이렇게 올렸어요. 시골에서는 돼지를 잔칫날 잡는다.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은 오세훈, 홍준표를 사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소하겠다. 그리고 여태영 변호사, 이제 명태균 씨 측 변호사가 우리 한판 승부 나와서 오세훈을 중국집, 청국장집 이런 데서 만났다. 뭐 이런 얘기까지 추가로 전하면서 이제 국민의힘 어떤 당내 상황까지에도 이제 큰 또 좀 이제 후폭풍이 예상이 된 상황입니다. 시골에서는 돼지를 잔칫날 잡는다. 참, 이 명태균 씨는 말은 참 뭐라 그럴까 좀 잘한다 그럴 수도 있고 이렇게 적절하게 이렇게 자극적인 용어를 찰지게 하는 것 같아요. 찰지게 하죠. 그죠. 예. 우리 김준일 평론가 주목하는 부분은 어떤가요? 예. 중앙일보가 최근에 이제 화제가 된 기사가 국힘의 뭐 이중생활 뭐 얘기하면서 이제 주반 야대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저는 이제 명태균 게이트를 가지고 이렇게 그 전에도 이제 공방이 있었지만 이렇게 박범계 의원이 폰 3개 막 공개하고 사진 공개하고 이게 이제 주대 야대구나 이제.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냥 낮에도 대선, 밤에도 대선, 대선 모드로 들어갔구나의 어떤 징후 이런 걸로 보여요.
결국은 이제 이 두 사람분이 이제 홍준표, 오세훈 이 시장 두 분이 결국은 유력한 대선 후보니까 이게 더더욱 이제 관심이 가는 거잖아요. 일단 쟁점은 뭐 짧게 말씀드리면은 오세훈 시장하고 홍준표 시장하고는 구조가 굉장히 비슷해요. 왜 비슷하냐면은 오세훈 시장은 어쨌든 뭐 몇 번 만났다 이게 핵심이 아니라 본인이 이런 여론조사를 제대로 의뢰한 게 아니라 그 후원자 중에 한 명인 후원 회장은 뭐 오세훈 시장 측에서는 회장은 아니라고 주장을 하니까 후원자 중에 한 명 김한정 씨가 5차례에 걸쳐서 3,300만 원을 줘서 여론조사를 한 거고 네.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도 홍 시장의 아들의 고교 동창인 최모 씨가 이제 대구시 서울본부 대외협력본부장도 했는데 이 사람이 11차례에 걸쳐 비용 4,600만 원을 사비로 줬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홍 시장도 몰랐고 오 시장도 이런 부분은 관계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러니까 말의 잔치들이 있지만은 뭐 명태균 씨가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하지만은 결국은 이게 그러면은 정말로 직접 시장들이 홍 시장이나 오 시장이 이 여론조사를 의뢰한 건지 그리고 그거를 불법이 있었는지 특히 여기에서 이거를 여론 조작을 직접 의뢰했는지 요거가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일 것 같아요. 만약에 그거는 증거가 없으면은 계속 이제 돼지를 잡네 안 잡네 이제 이런 얘기 가지고 앞으로 진행이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이제 공개를 할 것이냐. 근데 그 공개를 이제 명태균 씨가 직접 할 거냐 아니면 검찰이 수사로 밝힐 거냐. 요거가 이제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데 김광희 기자가 얘기했지만은 검찰은 이미 지난해 11월에 그 수사 보고서도 내면서 엄청나게 많은 이 명태균 씨 폰뿐만이 아니라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무슨 메모라든지 뭐 등등등해서 굉장히 많은 자료를 이미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검찰이 눈치를 보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 정황상. 근데 제가 정치권 시각으로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검찰이 이 오세훈 시장이나 홍준표 시장과 관련된 뭐를 깠다, 불리한 걸 깠다. 그럼 감당할 수 있겠어요? 응? 엄청 당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 항상 검찰은 어떤 사건을 진행함에 있어서 정무적 판단, 뭐 좋게 말하면 정무적 판단이고 이제 정치권의 눈치를 본 건데 만에 하나 이제 이게 만약에 수사가 제대로 진행된다라고 했을 때는 여권에서 상당히 많이 반발을 하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예. 예. 그래서 이게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사실 민주당에서도 계속 이제 특검 얘기를 한 건데 특검이 이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이게 특검이 이제 어느 시점에 이게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하고 그게 이제 돌아왔을 때 민주당이 어떤 타이밍에 올리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관련 없는 후보들도 상당히 많잖아요. 명태균 게이트하고 관련 없는 사람이 김문수 장관, 뭐 한동훈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 뭐 안철수 의원도 크게 관련은 없고 뭐 단일화 얘기가 있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은 균열점이 날 수가 있으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꽃놀이패죠. 뭐가 됐든. 그 흔히 말하는 정치 검찰이 지고 있다가 막판에 몰렸네요. 난처한 상황이네. 다음 소식 가볼까요? 좌파, 우파, 배고파. 요즘 말씀 잘 만드시네. 여기저기서 장명을 잘 하시는데 이게 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좌파 물음표, 우파 물음표, 국민은 배고파 느낌표라고 어제 페이스북에 적었거든요. 사실 최근에 중도 보수 이제 본인이 얘기하면서 이제 논란이 됐던 거고 사실은 이 좌파, 우파, 국민은 배고파 이 얘기가 이재명 대표의 요 프레이밍을 비판하는 데 쓰였던 말이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랬는데 이걸 좀 더 좀 적극적으로 오히려 공세적으로 좀 썼다. 아, 이념보다는 민생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뭐 실용주의 노선을 강조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뭐 이 논란 자체를 종식시키려고 했을까?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오히려 더 회자되게끔 우리도 이렇게 방송에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더 밀어붙이는 전략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이번 논란을 통해서 전략적으로 유효한 타격을 입혔다라고 판단하고 국힘에게 네, 예. 중도 보수 프레임 전략을 더 적극적으로 쓸 거다라고 합니다. 사실은 중도 보수 얘기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때부터 했던 말이라고 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프레이밍하는 거는 이제 국민의힘은 극우 쪽에 가깝다. 공동체가 합의한 약속을 보수는 원래 이제 뭐 지키고 뭐 약속, 규칙 이런 것들을 이제 중시하는 곳인데 지금 국민의힘 태도를 보면 헌정 질서를 유지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쪽으로 해서 국민의힘을 좀 낭떠러지로 모는 전략이잖아요. 근데 사실 민주당도 저는 오히려 앵커께 여쭤보고 싶은 게 민주당은 진보 정당이냐
또 그렇게 물어보면 답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워낙에 한국은 대중정당으로서 양대 정당이 보수니 진보니 다 같이 사용해 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허수아비 논쟁 같은 건데 프레임을 이제 공학적으로 접근해서 봤을 때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을 좀 프레임을 통해서 밀어버리는 전략인 거고 그래서 국민의힘이 주말 사이에 이걸로 논평 30개 쏟아내고 또 그 선관위에서 이재명 중도보수 국민의힘 입당합니까? 라는 현수막을 국민의힘에서 만들어서 이걸 선관위에서 인정을 받았거든요. 이런 반박들을 국민의힘에서 하는 거를 민주당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더 반기더라고요. 오히려 이재명 중도보수라는 얘기들을 더 띄워줘서 본인들이 원하는 전략을 취하는데 더 쉽게 만들어준 거 그런 것 아니냐. 같은데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국힘에 어떤 분이 입당하시겠습니까? 그럴 게 아니라 본인이 입당하면 되죠. 중도 보수로. 이재명 대표가. 아니지. 그 얘기 현수막을 내걸었던 분이 네. 진짜 중도 보수인지 아닌지 보려면 그당 가서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 가서? 네. 아, 완전 당황스러워. 그러니까 현역 의원이 있기 때문에 좀. 근데 어쨌든 보수의 기본 아젠다 중에 하나가 감세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감세 쪽으로는 많이 좀 정책을 구사했으니까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정체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과 지지자들이 생각하는 것과 많은 또 이견과 격차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뭐가 됐든 이제 이게 우리가 어떤 정치 성향을 얘기를 할 때 정치적으로 진보 예를 들면 경제적으로는 중도 문화적으로는 보수 이렇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근데 뭉뚱그려 가지고 일직선상에 예를 들면 1점부터 10점까지 왜 1점이 진보 10점이 보수라고 하면 이게 선으로 이제 찍는 거 이런 거 여론조사나 이렇게 정치학에서 공부 많이 하는데 그러면 국민의힘 한 7에서 8 사이 나와요. 대충 물어보면. 민주당이 한 4에서 5 사이 정도 나오고 옛날에 이제 민주노동당 이런 데가 한 3 정도 나오고 아마 조국신당이 아마 그 사이 좀 나온 조국혁신당이 그 사이 정도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직선상의 어떤 개념으로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의 적의 무리수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5나 6으로 간 적이 별로 없는데 보통은 한 4, 5 사이가 보통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략적으로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왼쪽에 특별한 정당이 지금 대선 후보를 낼 만한 정당이 없잖아요. 예전엔 심상정 후보가 나와가지고 한 3% 정도 가져가면서 상당히 이제 그것 때문에 졌다 이제 단일화 안에서 졌다 이런 논쟁도 있었지만은 지금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과감하게 오른쪽으로 갈 수 있는 거고 말씀하셨다시피 이거는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도 보수 얘기를 국민의힘이 하면은 이건 이재명만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라고 했는데 코끼리만 생각이 나니까 다른 거를 해야죠. 우리는 탄핵 찬성합니다. 이런 정도 국민의힘이 해줘야지 이게. 아, 그거 좋다. 네, 그래야지 이제 프레임이 확 변화되는데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갤럽 여론조사 하나 소개시켜드릴게요. 한국갤럽이 지난 18일에서 20일 18세 이상 유권자 1,200명을 대상으로 이제 전화 면접 조사한 건데요. 이제 정기조사죠. 매주 금요일날 발표되는 거. 정당 지지도가 국민의힘이 34, 민주당이 40인데요. 국민의힘은 전주보다 5%포인트가 빠졌어요. 한 주 만에. 그리고 민주당은 2%포인트가 올랐는데 특히 중도층에서는요. 민주당이 5%포인트가 늘고 국민의힘이 10%포인트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에서는 별로 차이가 없는데 중도가 지금 떠나고 있다. 국민의힘에. 그리고 탄핵 찬성 60, 반대 34. 그리고 또 탄핵이 전주에는 탄핵 57, 그러니까 찬성 57, 반대 38이었으니까 이것도 벌어지고 있어요. 이거는 다 국민의힘의 적신호입니다. 결국은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 붙들고 앉아있다가 당이 망하게 생겼거든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럼 뭘 할 수 있을 것인가. 중도보수 지금 논쟁 지금 이재명하고 지금 국힘이 벌일 땐가 이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많은 의원들이 지금 사실상 안철수 의원도 지난 주말에 이제 대선 출마 선언 사실상 했고 속속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전략을 뭐로 가져갈 것이냐. 당에서 사실은 좀 큰 줄기를 잡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여전히 이제 탄핵 반대 이런데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게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거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지금 확실히 재미를 봤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속세 토론하자 여당에 제안도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다른 거 떠나서 상속세 깎아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근로소득세도 지금 손보겠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근데 작년에 30조 원, 재작년에 56조 원에서 2년간 86조 원의 세수 펑크가 났고 이거를 민주당이 강력하게 비판을 했거든요. 근데 어디에도 감세 얘기만 있지 민주당이 증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그러면은 감세를 하더라도 어디에서 그러면 이 세수펑크 난 거를 우리가 메울 것인가라는 얘기를 해주는 게 책임 있는 정당의 얘기인데 그러면은 계속 우리나라는 앞으로 영원히 세수펑크만 나나요? 그러니까 경기를 부양시켜서 한다라는 것도 지금 경제 상황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건데 조금 이런 부분에 상당히 무책임해 보일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예, 조금 전에 언급한 여론조사 관련해서 이건 꼭 해야 된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갤럽 여론조사 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상속세 부분에 네. 있어서 그런 뭐 전략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20대들이 상속세에 되게 예민하다. 아 그래요? 네, 아 그러니까 받을 입장이라서 그런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20대 입장에서는 그동안 뭐 돈을 버는 것도 쉽지 않은데 뭐 집 사는 것도 그렇고 주식, 코인 다 어려웠는데 그럼 결국에는 부모님한테 집 하나 받는 거밖에 없는데 그것도 나라가 떼어가냐라는 게 20대들 사이에서 있대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사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뭐 답을 해야 될 상황인데 무턱대고 뭐 상속세 완화만 바로 얘기하기에는 좀 곤란할 수 있으니 국민의힘을 뭐 초부자 감세 뭐 이런 프레임으로 밀어버리면서 좀 공격적으로 이참에 이제 하려는 전략을 지금 구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금요일마다 갤럽 조사가 발표되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중도 보수론이 나온 지가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조사에 어떻게 반영될지가 좀 흥미롭네요. 그죠? 지난주 좀 네. MBS 네. 조사는 좀 엇갈렸었거든요. 갤럽이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 주 나오는 걸 또 봐야 될 것 이번 주 같습니다. 보면 조금 반응이 어떨지 확인할 수 있겠네요. 예. 자, 끝으로 하나만 더 볼까요? 돈 넘은 중국 음모론. 좀 도를 넘긴 했더라. 예. 그러니까 도를 넘은 게 사실 지난주에 이미 그 중국의 CCTV나 인민일보 저기 한국시보 같은 곳에서 이미 좀 경고를 했었어요. 한국에서 이렇게 탄핵 심판 관련해서 중국 뭐 음모론을 펼치는 거에 대해서 이거 한국 정부가 방치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이미 했었는데 계속되고 있죠. 뭐 저 지난주 주말에 집회에서 전한길 강사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연구관들 중에서 중국식 이름이 많다. 아유, 이건 정말 말이 안 돼. 근데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이제 이 정당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도 사실 또 같이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거든요. 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헌재에 외국인 채용을 막는 법안을 발의하겠다. 근데 사실 이미 현행법에 외국인이 채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 네. 뭐 헌법재판관이 연구관들 다 안 돼 있는데 이제 이런 그 세력에 뭐 이제 소구하고자 했던 것 같죠. 그리고 또 주중 대사관 앞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노 차이나 집회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이런 외교적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상황들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 노 재팬이라는 게 있었는데. 네. 그죠? 노 차이나로 가는군요. 이게 중국하고의 외교 갈등까지도 좀 번질 수 있을 우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한국과의 어떤 관계 개선을 굉장히 바라고 있거든요. 여러모로 지금 이제 뭐 이제 세계 어떤 미국의 트럼프가 이제 집권하고 이런 문제도 있는데 지금 중국에서 한한령이라고 하죠. 한국에 이렇게 여행 가거나 이런 거 이거를 제한한 거 이거를 지금 5월 달에 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래서 5월 달부터는 막 중국 관광객 1년에 800만 명씩 지금은 일본 관광객이나 여기가 더 많이 들어오는데 중국 관광객들이 다시 오는데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거는 왔는데 곳곳에 노차이나가 붙어 있고 서울 곳곳에 이게 이제 어떤 그리고 막 모욕 주고 지금 헌재 앞에 지금 거기도 관광지라서 많이들 가는데 막 중국 사람들 보면은 모욕 주고 막 그러고 있거든요. 너 니네 나라로 꺼져라 막 이게 그러니까 외교 갈등으로 이제 번질 가능성이 있어. 이게 거꾸로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가 중국 갔는데 중국에서 한국인 꺼져라 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게 사고라도 나면은 굉장히 큰일이고. 지금 이게 부정선거 음모론을 지금 한국 보수들이 미국까지 가져가가지고 지금 이거 연일 주장하고 있어요. 미국에 보수 정치 행동 회의라는 게 지금 열렸어요. 연례 행사가. 네. 이게 영어로 하면 CPAC인데 우리 한국 보수주의 연합이 KCPAC예요. 요게 가가지고 지금 부정선거 음모 우리가 부정선거로 한미가 연합해야 된다. 지금 이런 얘기들을 지금 주장하고 와가지고 지금 훌륭하신 분들이 뭐 현재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가가지고 지금 그런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트럼프는 콧방귀도 안 낍니다 지금. 부정선거 얘기도 안 하는데 본인들만 뭐 부정선거로 다시 우리가 미국이 도와줘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에 복귀할 거야 이런 저는 망상이라고 보는데 이런 미국이 어떻게 도와줘요?
항공모함에 끌고 와서 도와준대요. 그 항공모함? 예, 보수 쪽에서 주장 그 단톡방에 돌아오는 거 도는 거에 따르면은 그러니까 뭐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주장을 할 수 있지만은 부정선거 얘기까지 남의 나라 가가지고 지금 이런 거를 하는 게 굉장히 큰 지금 국가적 망신이다 제가 보기에. 그리고 이게 외교 문제도 될 수 있다. 좀 이런 자중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알겠습니다. 뉴스를 연구하시느라 고생 많으신 두 분입니다. 김광일 기자, 김준일 시사평론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